안녕하세요.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 환경교육 강사 김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로 첫 번째, 에너지의 종류와 역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직접 저와 함께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에너지의 종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에너지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에너지를 정의해 본다면 물체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에너지의 종류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열 에너지는 온도의 차이에 의해 열의 이동으로 이때 생기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라고 하죠. 그리고 태양이나 전등이 가지고 있는 그 눈부신 빛을 이용한 빛 에너지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의 운동을 이용한 에너지, 이 에너지의 이름은 뭘까요? 네, 전기 에너지입니다. 물질이 화학 변화에 의해 전기나 열을 발생시키는 에너지, 바로 화학 에너지입니다.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갖게 되는 에너지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공이, 이것을 공이라고 한다면 공이 이곳에 정지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 공의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만 지금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툭 떨어뜨리게 되면 떨어진 만큼 높이가 감소함에 따라 위치 에너지도 감소하고 또 그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종류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우리 주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에너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켜서 날씨도 확인을 하고 또 학교에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교실에서 불을 켜기도 하고 또 점심시간에 손도 씻고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수돗물, 하교할 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신호등이 있고요. 우리가 학원에서 공부하는 책을 만들 때에도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일상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에너지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었을까요? 인류는 약 5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화산지대의 것이나 벼락으로 일어난 자연적인 불 또는 나무의 마찰로 인한 산불 등을 이용한 것이었으나 그 사람들은 돌을 서로 부딪혀 보기도 하고 또 나무 토막을 서로 비벼서 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불을 이용해서 맹수들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음식을 익히거나 추위를 견딜 수 있게도 됩니다. 또한 미래에 화석 연료를 이용해 화석 에너지를 만들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원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가축을 또 이용하게 되면서 사람은 혼자 하기 힘든 일을 소나 말 등의 가축의 도움을 받아서 가축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가축 에너지가 또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인류는 자연 에너지를 이때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이용한 풍차, 그림에서 보이시죠? 그리고 돛담배, 물이 떨어지는 힘을 이용한 물레방아, 이처럼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배나 방앗간 등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더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나무와 석탄을 태워서 이번에는 열이나 증기를 발생시키게 되어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석유를 발견하여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로 이용하게 되었고, 천연가스를 채취하여서 거리에 가로등도 밝히고 가정에서 조리용, 난방용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드디어 등장하는 무엇일까요? 화석연료요. 화석연료를 충당하여서 화석에너지를 이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석연료를 태워서 전기라는 아주 편리한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집에서나 학교, 어디에서나 대부분 전기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집 불은 어떻게 켜지는 걸까? 아빠가 촛불에 불을 붙인 것도 아니고 태양이 집안을 하루 종일 밝혀주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게 전기 때문이야. 꽂으면 탁, 켜면 탁. 바로바로 편리한 전기. 근데 전기란 건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느껴질 때는 있어. 옷을 입을 때 빠지지직, 머리를 빗을 때 찌릿찌릿. 잘 알고 있겠지만 전기는 발전기로 만들어지지. 발전기는 대부분 요렇게 만들어졌어. 강한 자석이 있고 그 가운데 코일 뭉치가 있고 코일 뭉치를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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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리면 전기가 팍! 이걸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지.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지 발전기를 회전시킬 힘만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발전소가 있어. 딱 봐도 알기 쉬운 모양은 풍력발전소. 바람 때문에 커다란 날개가 돌아가면 그때부터 전기가 찌릿찌릿 나오는 거지. 바람이 전기를 만든다니 정말 멋있는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수력발전소. 모아진 물이 수로를 통해서 낮은 곳으로 쑥 내려가면 그 물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돌리고 그러면 역시 전기가 나오고 그 전기를 우리가 쓰는 거고.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야. 석탄이나 석유, 가스 같은 잘 타는 연료를 태워서 물을 끓이면 증기가 나오는데 그 증기가 지나가는 힘으로 발전기를 또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전기가 정말 많이 만들어지지만 석탄이나 석유를 구하려면 해외에서 가져와야 되니까 정말 많이 비싸. 전기 아껴 써야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 원자로라는 커다란 그릇 안에서 말로만 듣던 핵분열이 생긴대. 콱콱콱! 그때 열이 엄청 생기는데 그걸로 물을 끓이고 증기를 만들고 증기가 지나가는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적은 원료로도 열이 엄청 많이 나니까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나 봐. 우리나라에서는 화력발전 다음으로 많이 쓰는데 정말 편리하고 좋지만 가끔 사고가 나면 무서워. 하지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듯 문제점을 알고 잘 대처하면 큰 사고는 방지할 수 있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햇빛을 돋보기로 한 점에 모으면 종이가 타잖아? 그렇게 태양빛을 모아 열을 내면 물까지도 끓일 수 있어. 그러면 증기가 생기고 그 증기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그런 걸 태양열 발전이라고 해. 태양광 발전이라고 있어.
특별하게 만들어진 태양전지에 햇빛을 쏘이면 그 자리에서 전기가 딱! 완전 멋있지 않아? 태양전지파는 반도체를 이용해 전기를 만드니까 신기반기하지. 원래 태양전지는 크고 딱딱하고 비싸고 그래서 사용하기 힘들었는데 얇고 휘어지고 가벼운 태양전지가 나오기 시작했나봐. 또 알아? 나중에 우리 가방이랑 모자에 태양전지가 붙어있을지도. 햇빛만 계속 받을 수 있으면 태양에너지가 최고인데 구름이 있고 밤 되면 잘 못 쓰니까 그건 좀 아쉽다. 또 다른 발전으로는 사람이 걸을 때 생기는 충격을 가지고 발전하는 앞전 발전이 있고 온도차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열전 발전도 있어. 와, 발전기를 회전시키는 발전 방식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니. 우리 생활 속 모든 게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날이 곧 다가올 것 같지? 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멀리 보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기 힘을 엄청 세게 키워야 해. 안 그러면 전기가 많이 없어지거든. 전기의 힘을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 전압을 엄청 세게 만들어서 멀리 갈 준비를 하는 곳이 송전용 변전소야. 이때부터 전기의 여행이 시작되는 거지. 산 건너 강 건너 밤이든 낮이든 송전탑과 전기선만 있으면 오케이. 어디든 가는 거야. 그러다 잠시 쉬어가는 곳이 있는데 배전용 변전소라고 해. 그동안 엄청 세게 키워두었던 전압을 사용하기 쉽게 낮추고 마지막으로 갈 곳을 정하는 거야. 결정했으면 출발! 공장이나 지하철 같은 곳으로는 바로 들어간대. 아무래도 기기가 많으니까 전기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어디 거치지 않고 바로 꼬린. 우리 집으로 올 때는 한 번 더 전압을 낮추는 곳을 거치는데 생각보다 바로 옆에 있어. 전봇대야. 여기서 부근의 집으로 전기가 나눠지는 거지. 도착한 전기의 전압은 220V, 내가 쓰는 전기도 220V. 꽂아서 켜기만 하면 TV도 켤 수 있고 냉장고, 전등도 켤 수 있지. 아, 시원하다. 이렇게 더울 때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사용할 수도 있게 하는 전기. 참 소중한 것이지. 이렇게 전기의 멀고 먼 여행은 끝나는 거야.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기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쓰기까지 긴 여정을 거치는 전기에게 우리가 모두 고마워하고 아껴 써야겠지? 신기반기 전기 세상 어렵지 않지? 유후.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중요한 화석 연료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그림에서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공룡 시대의 공룡은 알로사우루스가 아닐까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공룡들이 살았잖아요. 이런 공룡이나 식물이 화산 폭발과 함께 땅속에 모두 묻히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또 지나서 땅속에서 이런 것들이 부식이 되기 시작했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채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전 세계의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80%를 화석연료에서 얻는데요. 화석연료는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 살았던 공룡 같은 생물이 죽어 만들어진 것이라 무한정 공급받을 수도 없고 그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약을 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 에너지 연구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또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죠? 말 그대로 새로운 새로운 재생 에너지. 재생 에너지는 회복되어서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닌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그리고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세 가지를 말하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살펴볼게요. 재생에너지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열,
해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까지 모두 8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재생 에너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태양감 에너지. 태양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눈이 부십니다. 이 빛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태양광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태양열 에너지네요.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의 열 에너지, 따뜻함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것이에요. 태양열은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하는 열을 말합니다. 태양열을 이용하여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 후에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데 주로 건물의 냉난방 그리고 급탕 등에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열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서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바로 이 오른쪽 아래 사진처럼 종이와 호일을 이용해서 직접 태양열 조리기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풍력 에너지입니다. 예로부터 바람은 햇빛과 더불어 인간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었어요. 바람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토네이도의 엄청난 파괴력도 이와 같은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인류는 바람의 힘, 즉 풍력을 두려운 자연재해의 가해자에서 인류에게 유익한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지금 인류는 그중 아주 일부분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지닌 에너지를 변환해서 전기를 얻는 장치고요. 우리나라에도 바람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풍부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풍력 발전기의 이용은 매우 적습니다. 자, 다음은 소수력 에너지입니다. 소수력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조금은 낯선 이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력 발전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높은 위치의 댐 등에서 물을 떨어뜨릴 때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로 수차를 회전시키는 것인데요. 이 수차와 연결된 발전기가 전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바로 수력 발전인 거잖아요. 소수력 발전은 수력 발전과 작동 원리는 같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물을 이용하기에 앞에 작을 소자를 붙여 부르고 있답니다. 소수력 발전은 수력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도 생산이 가능해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가 적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또한 시설의 수명이 길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적게 들 뿐 아니라 물이 흐르는 곳에 대부분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 내의 물을 이용할 경우에 계절 및 날씨의 영향 없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5분 이내에 전력 공급이 가능해서 여름철 급격하게 증가하는 전기 사용으로 전기가 꺼져버리면서 발생하는 블랙아웃 현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력 발전은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변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수력 에너지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에 주목해서 1982년부터요,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30여 개의 소수력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폐기물 에너지입니다. 폐기물 에너지 하니까 악취가 있는 것 같아요. 오염의 주범 이렇게 생각만 했던 쓰레기일 수 있으나 유용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나요? 폐기물 에너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제품이나 생활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등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각종 쓰레기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쓰레기를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가스 연료 등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도 처리하고 에너지도 얻는 일석이조. 폐기물 에너지의 장점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요.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 폐기물 자원이 계속 생산되므로 경제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을 보겠습니다. 해양 에너지가 있지요. 바다에서도 적절한 기술을 적용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해양 에너지입니다. 바다를 이용한 해양 에너지 활용 방식은 크게 조류 발전, 조력 발전, 파력 발전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조류 발전은 해류의 흐름을 이용합니다. 물살이 빠른 곳에 발전기를 이렇게 설치하고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조류 발전은 물살을 일으키기 위해서 따로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선박이나 어류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력 발전은 조수 간만의 차이 아시죠? 이 차이를 이용하는데요. 밀물과 썰물이라는 바다의 운동이 매일 2회씩 주기적으로 나타나고요. 동시에 밀물과 썰물의 해수면 높이 차이에서 위치 에너지를 우리 배웠지요?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입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매스입니다. 바이오매스? 바이오매스란 자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죠.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식물, 동물, 미생물 등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생물 연료라고도 하는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사막지대에 사는 유목민이나 목재를 구하기 힘든 일부 지역에서는 동물의 배설물을 말려서 연료로 사용을 하였죠. 바이오매스를 가장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은 직접 태우는 방법이지만 가공을 하여서 바이오 연료로 만들면 훨씬 더 폭넓은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특히 미생물을 이용하면 메탄올, 에탄올, 바이오 디젤류 등의 액체 연료와 그리고 수소, 메탄 같은 기차 연료를 만들 수 있어요. 바이오매스는 에너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재생과 재활용이 모두 가능하고요. 친환경적이고 또 언제 어느 곳에서나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석 연료와는 달리 바이오매스는 식물을 기르면 다시 얻을 수 있는 등 자연에서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소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아쉬운 점이 하나로 꼽는다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할 때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 종류의 생물체만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경우에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바이오 작물을 키울 때 농약이나 제초제를 사용하여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지열 에너지네요. 땅 속은 땅위보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지열 에너지입니다. 지열은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이 태양 복사열 또는 지구 내부의 마그마 열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랍니다. 지열은 다른 재생 에너지 발전과는 달리 외부 기후에 의존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연중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상 설비 면적이 작고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으면서 기상의 영향 없이 지속적으로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기술이 아직까지 연구 단계이고요.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고 땅의 침전 등 환경 파괴 우려가 된다는 점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너지는 왜 절약을 해야 할까요? 제가 절약해야 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섬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이 섬나라는 물고기랑 과일 등 한 사람당 1년 동안 먹을 것이 365개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지 1년을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하루에 2개씩 먹어버린다고 하면 7월 1일부터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겠죠. 이럴 때 이 7월 1일을 이 섬의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합니다. 7월 1일부터는 그 다음에 쓸 것들을 미리 당겨서 쓰는 셈이죠. 국제환경단체는 지구가 폐기물을 흡수하고 정화를 하면서 물과 공기를 포함한 각종 자원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계산해 봤어요. 그런데 1970년대부터 조사를 했어요. 30년 전에는 10월 15일, 20년 전에는 9월 30일, 10년 전에는 8월 15일이었어요. 매년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작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은 7월 29일, 8월이 되기도 전에 지구의 자원 생산과 처리 능력이 모두 바닥이 난 거죠. 30년 전보다 2달 이상 빨라진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에는 그렇게 매년 당겨졌던 날짜가 무려 24일이나 뒤로 늦춰지며 오히려 8월 22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3주 이상이나 늦춰졌지만 그 이유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코로나19 확산이 낳은 결과라고 하네요. 자,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그 2번째를 설명을 할게요. 생태 자원의 절대 소비량이 가장 큰 나라는 호주이지만 국가 면적에 대비하여 비교했을 때 1인당 소비량이 가장 큰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라고 하네요. 이런 결과는 정말 반갑지 않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소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토가 지금보다 8.4배나 큰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찰스 무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우연히 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섬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북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 구역이라고 불리는 이 섬은 남한 면적의 14배나 될 만큼 아주 컸답니다. 섬을 이루고 있는 쓰레기의 90%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한 곳에 모이게 된 것은 이 지역의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면서 불고 바닷물도 같은 방향으로 소용돌이를 치기 때문인데요. 놀랍게도 이런 크기의 쓰레기 섬이 인도양과 대서양 등 전 세계 바다에 앞으로 4개나 더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쓰레기 섬의 크기는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환경계획에 의하면 매년 바다새가 100만 마리, 포유동물 10만 마리가 해양 쓰레기 때문에 죽고 있다고 합니다. 2050년에는 바다 생물수보다 플라스틱 수가 더 많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니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이유. 실제로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제품의 수는 약 2억 5천만 톤이나 되는데요. 이 양은 유명한 여객선인 타이타닉 5,400척과 같은 양으로 한 명이 1년 동안 약 42kg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정말 절약을 해야겠는데 절약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적정 온도를 지켜야겠죠? 적정 온도를 지키는 것은 에너지를 절약함과 동시에 건강도 챙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씨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냉동실의 적정 온도는 영하 15도에서 18도이고요. 냉장실의 적정 온도는 3에서 4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른질을 할 때 하나하나 다리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서 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예열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때를 잘 빼려면 따뜻한 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온수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찬물로 해도 세탁 기능이 비슷하고요. 그런데 전기요금은 30% 이상이 절감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이것은 요즘 많이 지켜지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 등급은 1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전을 할 때 그냥 핸드폰 충전 끝하고 그냥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코드를 반드시 뽑아서 대기 전력까지 차단하는 우리의 에너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까 10가지를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나는 몇 가지를 지키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개에서 8개를 맞춘다고 하면 지킨다고 하면 정말 지구를 지키는데 앞장서는 친구들이고요. 그러나 나는 7개에서 5개 정도에 하는 친구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개 이하다 하면 생활 습관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체험을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태양열 조리기를 어떤 분이 발명을 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저쪽에 보이고 있는 볼프강 쇠플러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태양열 조리기를 발명을 했는데요. 태양열 조리기의 원리는 이 반사판을 이용해서 태양열을 모아서 물이나 음식의 온도를 높이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열 조리기는 아프리카, 인도 등 에너지 빈곤 국가에 많이 파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양열 조리기의 준비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안에는 이렇게 호일을 넣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요. 겉에는 종이 도안에 이런 식의 형태를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생긴 2장의 도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4 용지에 마분지 2장이 또 필요하고요. 스카치 테이프, 꽉 찬 딱풀, 그리고 가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4 용지 마분지의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잘라내는 호일이 필요한데요. 호일은 2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마분지에 딱풀의 뚜껑을 열어서 어떤 면이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촘촘하게 발라주는 건데요. 어떤 친구들은 대충 발라서 나중에 종이 도안을 붙일 때 이렇게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딱풀을 아래 위로 쭉쭉 내려가면서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발라봅니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 발라보았어요. 그리고 이 도안지를 이 위에다가 덮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한 것을 한쪽 면에 놓고 똑같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붙이셨나요? 앞면이고요. 뒷면은 이렇게 되겠지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는 내려놓고 하나는 뒤집어서 아까처럼 똑같이 풀칠을 하는 겁니다. 자, 꼼꼼하게 하나하나 발라서 내려갑니다. 쭉쭉쭉. 끝에 귀퉁이까지 꼼꼼하게 발라야겠지요. 자, 아까 잘라둔 호일을 자세히 보면 한 면은 불투명하고 한 면은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 반짝반짝한 면이 위로 붙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살짝 반짝반짝한 면이 드러나게 올려놓고 손으로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중간에 기포가 생기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손바닥을 뒤집어서 아니면 손등으로 살살 찢어지지 않게 한 번 더 꼼꼼하게 눌러줘가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면이 또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됐죠? 자, 이것을 요 도안 선대로 가위를 들고 잘라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잘 자르셨나요? 자, 이것을 책상 앞에 1번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런히 놓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선대로 밀착을 시킵니다. 자, 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 정도의 사이즈로 한 1cm 정도로 우선 중간에 흐트러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선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며 붙여줍니다. 자, 이렇게 쭉 만들어 보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내려놓고 테이프를 길게 뜯어서 아까 요 중심선에 하나하나 길게 붙여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붙이셨어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자, 이번 순서가 중요한데요. 요렇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될까요? 자, 요게 아니고 완성품은 반사판이 안으로 들어가서 요런 모양으로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요렇게 동그랗게 접은 후에 요 이음새는 스카치 테이프로 한 번 더 붙여주는 거예요.
자, 1번과 8번을 스카치 테이프를 길게 해서 붙였나요? 다 붙였으면 안에는 은박지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밖에는 번호, 도안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은박지로 요 안에 받침대를 만들 거예요. 혹시 집에 뭐 은박지 그릇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도 되고 지금은 없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호일을 접어서 한 번 또 더 접어서 동그랗게 접시처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태양열 조리기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균형 잡히게 동그랗게 돌돌돌돌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호일을 이 태양열 조리기에 넣기 전에 고정을 시켜야 돼서 태양열 조리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테이프를 잘라서 십자가 모양으로 한번 이렇게 2번. 잘 보이시나요? 자, 해놓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호일 접시를 위에서 아래로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여지지도 않고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태양열 조리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태양열 조리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지요? 이것으로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